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부가 아닌 일부 폐기만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5가지 항목의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는 무기를 뺀 전체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과 없이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베트남을 떠나 귀국길에 오릅니다. 특별 열차가 대기 중인 베트남 동당역에서는 새벽부터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방침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오늘 개학을 연기할 예정인 사립유치원 명단을 전격 공개합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9시간에 가까운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부가 아닌 일부 폐기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가로 11개 제재 중에 5개를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유엔 제재는 한 묶음인 만큼 모든 제재를 다 해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 핵심 당국자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실행 조치로 내놓은 제안은 영변 핵시설 일부 폐쇄였다고 말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5km에 이르는 지역이고 300여 개 핵 관련 시설이 있는데 정확히 어디 무슨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것인지 북한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량 파괴무기, 즉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동결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 11개 가운데 5개 해제를 요구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는 한 묶음으로 작동하는 만큼 5개를 해제하는 것은 무기 관련 제재를 빼고 제재 전체를 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핵무기를 올려놓지도 않았는데 제재를 일부라도 해제하면 수십억 달러의 돈이 북으로 들어갈 테고 미국 입장에선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돈을 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전체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쇄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기초로 협상에 나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인, 즉 모든 것을 걸 테니 북한도 모든 것을 걸라며 비핵화를 압박한 것입니다. Well, they wanted to denuke certain areas, and I wanted everything.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그러나 북측의 기자회견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똑같은 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계속 대화할 공간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준비되는 대로 더 깊숙이 대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먼지, 그러니까 협상 결렬 상태가 가라앉길 기다린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실패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표정은 밝았지만 각종 일정은 물론 오늘 베트남을 떠나는 시간도 앞당기는 등 협상 결렬의 여파가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공식 환영식에 참가해 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談판이 성과 없이 끝난 지 만 하루 만에 가진 첫 공식 행사였습니다. 응웬 푸종 베트남 주석과 만난 김 위원장은 밝은 표정도 지었습니다. 꽃다발을 옆에서 건네받은 김여정 부부장 역시 활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55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한 만큼 우호 관계에 대한 고려는 물론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베트남 총리와 국회의장 면담을 갑작스럽게 하루 앞당겨 주석 면담 직후 잇따라 가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 후 북측 요구로 베트남 정부가 급하게 일정을 변경해준 결과입니다. 국가 정상의 공식 방문 일정이 하루 전에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더욱이 베트남을 모델로 한 경제 발전을 지향한다는 뜻을 펼쳐 보이기 위해 유력하게 거론됐던 기업 방문 행사도 없었습니다. 당초 오늘 저녁으로 알려졌던 베트남 출발 시간 역시 오전으로 당겨졌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베트남을 떠납니다.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오르는데요. 김 위원장의 열차가 출발할 베트남 동당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하영 기자, 김정은 위원장 나흘 전 도착 때 주변 경계가 굉장히 삼엄했는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도착까지는 7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이곳 동당역은 안개가 다소 낀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표정으로 귀국길에 오를지를 포착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들과 또 환송 인파가 모여들 텐데요. 역산의 정부 관계자들의 준비 상황을 볼 때 관악대와 의장대 사열 등의 환송 행사는 똑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다소 여유가 있는 모습이지만 역 주변의 경비도 삼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역 주변 반경 1km 내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안과 무장한 군인들이 역사를 둘러싸는 등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나흘 전 베트남 도착 당시에는 현지 관영 방송사가 이 도착 모습을 생중계했었는데요. 오늘은 북한 측의 요구로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김 위원장 일정도 좀 축소됐는데 오늘 출국 전까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일정은 다소 간단합니다. 출근 전까지 주석궁 근처에 호찌민 전 주석의 묘역 참배 일정만 남았는데요. 이곳 시간으로 오전 9시 반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반에 호찌민 전 주석 묘역을 30분 정도 둘러본 뒤에 곧바로 하노이를 떠나 이곳으로 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6일 오전에 동당역에 도착한 뒤에 하노이 숙소까지 차량으로 2시간 남짓 걸렸는데요. 원래는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 국도를 전면 통제해서 절반 단축됐습니다. 오늘도 오전 8시부터 9시간에 걸쳐서 하노이와 랑선성을 잇는 국도에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 도착하는 시간은 정오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방문 닷새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동당역에서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 합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미와 긴밀히 협력해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이 성과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북미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신한반도 체제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 공동위원회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의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의 판 자체가 깨진 건 아니라는 판단 아래 북미 중재 역할을 하면서 남북관계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당부한 만큼 북미 중재 방안으로 대북 특사 파견,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곧 북한, 미국 측과의 실무급 접촉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유총의 계약 무기한 연기 선언에 대해 강경한 방침을 밝힌 정부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연기를 하는 유치원의 명단도 오늘 공개합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긴급 합동회의를 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오늘 회의에서는 한유총의 계약 연기 선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은혜 부총리를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주요 지역 시도지사, 교육감들이 참석합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어제 회의를 하고 계약을 연기할 예정인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연기하기로 했거나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입니다. 계약 연기 유치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유총이 주장하는 2,200여 개가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약 164개로 확인됐고 이 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3,900여 곳 가운데 어제까지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곳이 1,000곳이 넘습니다. 실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에 대비해 긴급 돌봄 체계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로 긴급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이 실제로 개학을 연기하면 시정명령과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가 법 위반일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 씨 측은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 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오늘 새벽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저희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그다음에 저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직후 말을 아꼈던 김 씨는 오늘 새벽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손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JTBC 사옥의 사장실로 찾아가서 협박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의문이고. 김 씨는 폭행, 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고소인이자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력을 행사했는지, 아울러 김 씨가 손 대표에게 기사를 빌미로 취업을 청탁하는 등 협박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 등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손 대표는 앞서 지난달 16일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번 연휴에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연휴 첫날인 어제 내륙 일부 지역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례적으로 중국 수도권보다도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의 시작부터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도 짙은 미세먼지에 잠겼습니다. 좀 시야가 많이 가려져가지고 좀 조망권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예, 좀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봄 기운을 느끼기 전에 미세먼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목도 따갑고 콧물도 요즘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어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3배가 넘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세종과 대전, 광주는 이 지역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내륙 지역의 농도가 서해안과 수도권은 물론 중국 베이징이나 산둥성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바람이 멎은 가운데 동쪽이 산맥에 막힌 지형 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기를 정체하게 하는 고기압이 서해상에 머물며 중국발 오염물질을 몰고 온 데다 국내 오염물질까지 내륙 지역에 가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 넓게 자리 잡으면서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쌓이고 일부는 국외에서 유입돼요. 오늘도 서쪽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비상 저감 조치가 이어집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요일인 내일쯤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 1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만세 행사도 이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하고 대표적 친일 잔재로 색깔론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조태흠 기자입니다. 국민대표 33명이 100년 전 그날의 진관사 태극기를 앞세우고 광화문을 걸어 나옵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함께했습니다. 100년 전 서울 인사동의 음식점에서 낭독됐던 독립선언문이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미래지향적인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일제가 민족을 갈라놓기 위해 만든 사상범과 빨갱이란 말이 해방 후에는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이 됐고 지금도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는 도구로 쓰인다며 이념의 적대를 지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입니다. 문 대통령은 20여 분 동안의 기념사에서 독립은 25번, 친일은 6번 언급하며 친일 잔재 청산이 진정한 독립임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세운동 재현 행사에는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가 함께 참가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 낮 12시 유엔 본부 앞 광장에서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 손에 태극기를 든 400여 명의 동포들이 만세 삼청을 외치며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2세들, 3세들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 전 세계 동포들한테 이 얼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포들은 태극기와 대형 현수막을 들고 맨하튼 도심을 이동하며 100년 전 아우네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재현했습니다. 나라를 찾고자 했던 그 애끓는 마음을 제가 이번에 또 참여하면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깊은 감회가 있습니다. 뉴욕주가 3.1운동의 날을 채택하고 처음으로 열린 행사.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 유혜경 씨도 참가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유관순의 날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되짚어보는 특별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3.1운동 당시 사용할 태극기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한 목각판 등 유물과 미국 현지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이곳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동포사회가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일본 현지에서 이른바 3.1운동 계보도를 발굴했습니다.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을 일제가 한 명 한 명 파악해서 계보 형태로 그려놓은 자료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3.1운동 관련 자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본 도쿄의 한 고서점에서 이른바 3.1운동 계보도를 찾아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140명의 이름이 빼곡하게 계보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본 계보도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한 수십 장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소요에 관계된 것만 빼낸 거죠. 예. 천도교를 이끌었던 손병희 선생을 맨 위로 놓고 민족 대표 33인 중 천도교 측 인사들이 아래로 배치됩니다. 독립선언서가 배포된 천도교 조직망이 각 지역 책임자들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기독교계를 이끈 이승훈 선생을 시작으로 각급 주도자들을 거쳐서 6개 학교 학생운동 대표자들로 이어집니다.
특히 정주조, 평양조, 의주조 등 북한 지역 목사들을 주축으로 3.1운동의 동력이 북쪽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엔 불교 한용운 선생, 한용운의 명을 받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자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당시 배포 책임자였던 중앙항림생도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100명이 넘는 3.1운동 주도자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계보도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이 계보도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22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관부가 작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의 조사가 1차적으로 끝난 다음에 그것을 총정리해서 만드는 문건 속에 이 표도 같이 제작해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이 조직화된 독립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주는 한편 특히 기존 사료에서 찾기 힘든 3.1운동의 숨은 주역들이 적잖이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초창기에 3.1운동을 기획했던 사람들, 그걸 직접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 가운데 묻혀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각각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죠. KBS는 3.1운동 계보도를 서울 역사박물관에 제공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밤사이 일어난 사건 사고입니다. 충남 예산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는가 하면 포항에서는 요양원에서 불이 나 27명이 대피했습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한국인으로 인해서 하와이 항공기가 훼항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도로변 야적장에서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인근 1층짜리 점포로 옮겨부터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종이 더미가 계속 타면서 진화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포항 남구의 한 요양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입원 환자 등 27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숙직실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낮 3시 반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방파제에선 차량 한 대가 물에 빠져 50대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파제로 들어간 차가 뒤돌아서 나오는 과정에서 바다로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경은 차량 내부에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놀룰루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하와이안 항공기가 한국인 남성 김모 씨의 기내 난동으로 이륙 4시간 만에 훼항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양주 한 병을 마신 김 씨는 옆자리 어린이를 괴롭히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항공기가 호놀룰루에 훼항한 직후 김 씨는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그제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의 선장이 해경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구조물 일부가 파손된 광안대교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이 진행됩니다. 최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수사를 받고 있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모르겠다는 진술만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일어난 뒤에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사고 후 해경이 측정한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인 0.03%의 3배에 가까운 0.086%였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어떤 운항 조종에 조금 미숙함, 운항 조종의 어떤 그 판단력 이런 게 좀 흐려지지 않느냐. 당시 배에는 15명의 러시아인 선원들이 타고 있었지만 항해사와 조타사 등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장에 대해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틀 전 사고 선박은 배가 돌아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급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안대교로 향하기 전에는 먼 바다로 가다 부두에 계류 중이던 바지선, 요트 등과도 충돌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화물선에 들이받쳐 구조물 일부가 파손된 광안대교에 대해 한 달가량의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고 이후 진입 램프가 전면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는 가운데 부산시는 일부 차로 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오늘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바깥 활동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고 서울 92 마이크로그램, 울산 84 마이크로그램 등으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빼곡하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과 호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오늘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차차 흐려지면서 제주를 중심으로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은 충청의 남쪽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내일 모두 서울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내륙 곳곳에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는데요. 이 안개에다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아주 뿌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춘천 영하 3도, 전주 영하 0.5도 등으로 일부 내륙 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대구 16도, 부산과 서울, 춘천, 청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0% 넘게 줄었습니다.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건 2016년 이후 처음인데요. 문제는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395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줄었습니다.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건데 감소폭은 매달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와 중국과 유로존 등 글로벌 경기 둔화가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체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가격 하락세와 수요 부진으로 24.8% 줄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수출 주력 품목인 석유, 석유화학 제품도 전 세계 공급량이 늘면서 각각 14%, 14.4%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턴 반도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2차 전지를 비롯한 차세대 수출 동력이 성장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는 31억 달러로 85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무역 흑자가 월 평균 59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흑자폭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대외 수출 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엔 수출 기업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무역과 금융,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2019 K리그가 어제 개막해 9개월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3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전북은 K리그 1 개막전에서 대구와 비겨 개막전 연승 기록은 멈춰섰습니다. 손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절을 맞아 대형 태극기가 펄럭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엔 K리그 개막을 기다린 팬들의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지만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전주성에 들어차 축구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라이스 체제로 변신한 전북은 전반 22분 대구의 완벽한 세트피스 공격에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6분 뒤 임선영의 강력한 중거리 슛이 터지면서 전북은 대구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강희 감독의 닭공 축구를 계승하겠다고 한 모라이스 감독은 K리그 데뷔전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전북의 개막전 연승 기록도 7년에서 멈춰섰습니다. 큰 틀에서 감독님의 좀 세밀한 축구를 더해서 좀 더 강한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1강 전북을 위협할 팀으로 떠오른 울산은 홈 개막전에서 수원을 2대1로 물리쳤습니다. 전반 12분 주니어의 페널티킥과 후반 9분 김인성의 추가골로 이임생 감독이 새로 부임한 수원을 울렸습니다. 지난해 2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던 경남도 K리그 1으로 올라온 성남을 꺾고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따스한 봄 소식과 함께 찾아온 2019 K리그는 앞으로 9개월 동안 우승컵을 놓고 열띤 경쟁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나라 밖 소식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 사태가 마두로 정부와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과이도 국회의장 간의 외교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과이도 의장은 마두로 정부의 체포 위협에도 귀국 의지를 밝혔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구호품 반입을 둔 유혈 충돌 뒤 과이도 국회의장은 남미를 순방하며 마두로 정권의 퇴진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이도 의장을 만난 브라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민주적이며 번영한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 todos nós sabemos que isso só será possível através não apenas de eleições, mas eleições limpas e confiáveis. 반면 마두로 정권의 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적법한 정보를 추출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구호품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В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передает слова поддержки и солидарности своему коллеге и другу, президенту Николасу Мадуро.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미국 측 결의안과 미국의 구호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러시아 측 결의안이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둘로 갈라진 국제사회의 역학구도를 다시 보여준 겁니다. 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을 어겼다며 체포 위협을 받고 있는 과이도 의장은 오는 4일까지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중남미 차관보는 마두로 정권이 과이도 의장을 체포하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공중전을 벌이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 떨어져 생포된 인도 공군 조종사가 전격 송환됐습니다. 이 조종사는 지난달 26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기습 폭격했다가 공중전 끝에 격추돼 생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추된 전투기에서 끌려나와 주민들에게 구타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영상을 삭제한 뒤에 평화의 제스처로 이 조종사를 송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미군이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를 공습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 조직원 26명을 사살했습니다. 지난 1월 알샤바브 조직원 52명을 사살한 공습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미군의 대규모 작전입니다. 미군의 공습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 오전 사이 알샤바브 조직원들의 폭탄 테러와 정부군과의 교전으로 약 30명이 사망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폼페이 유적지와 로마의 콜로세움 등 이탈리아의 주요 유적지와 박물관이 다음 주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를 박물관 주간으로 선포해 이탈리아 전역의 국영 박물관과 유적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 모두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국영 박물관과 유적지에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연간 일수를 기존의 12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100년 전 3.1운동은 몇몇 지식인들이 주도한 선언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만세 시위를 준비하고 이끌었는데요. 3.1운동을 만들어낸 평범한 영웅들의 모습을 유동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녀노소, 흰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작은 마을길을 지납니다. 30년째 해마다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면장이었던 이인정 선생은 도로보수를 하겠다며 주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로 수선이 아니라 독립만세운동이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선생은 조선총독부가 임명한 면장이었지만 일제가 아닌 민족의 편에 섰습니다. 400여 가구 작은 마을에서 6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인구 7만 명의 강화도에서는 2만 명이 모여 동시에 만세를 외쳤습니다. 최대 인원이 참가한 단일 만세운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선창에 맞춰서 전부 다 불렀는데 굉장히 그 만세 합창 소리가 굉장히 커서 먼 데서까지 다 들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원의 기생이었던 김향화 선생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틈을 노려 동료 30여 명과 만세 시위를 기습적으로 벌입니다. 여관 심부름꾼이었던 당시 16살의 임갑득 선생은 상점을 돌며 영업을 중단하고 만세운동에 동참하자는 호소문을 뿌립니다. 지도자 계층이나 일부 특수계층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일부 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3.1운동에 참여해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3.1운동은 전 세계 사회운동 역사에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동엽입니다. 17의 유관순 열사가 고향 천안에서 이끈 3.1 만세운동은 활활 타오르는 들불이 돼 대전으로 번졌는데요. 가만히를 짜서 팔던 평범한 서민들이 일제의 총칼에 항거한 가만히 장터의 함성을 성용희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삿갓을 쓰고 장터에 나온 물건을 구경하는 사람들, 덩치보다 큰 보찜을 진 남성까지 일제강점기 대전에서 첫 독립 만세운동의 함성이 울려 퍼진 인동 가만히 장터의 모습입니다. 하서동, 상서동, 천내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를 짜고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로 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모두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3.1운동 이틀 뒤 나무꾼들의 독립 만세를 시작으로 한 달여 동안 4차례에 걸쳐 만세운동이 이어졌고 3월 16일에는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10여 명이 사살된 순국의 장소입니다. 무심한 세월 속에 가만히 장터는 운동시장으로 바뀌어 쌀가게 몇몇이 명맥을 잇고 있지만 당시에 처절했던 외침은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부 흰옷을 입고 또 흰옷을 입고 만세를 부르고 하니까 그걸 뿌린 거예요. 이제 옷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옷에 잉크 묻은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경찰에서. 수십 년째 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에게 이곳은 삶의 터전이자 자부심입니다. 역사적인 땅이었었구나. 그걸 알면서 긍지를 갖고 살았죠, 여태까지. 그리고 또 이 좋은 적에서 그래도 장사를 하니까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100년이 흐른 지금 그날 인동 가만히 장터의 핏빛 함성은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에서 활약했던 이위종 선생은 외교관이자 항일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선생의 행적과 죽음에 관해서는 알려진 게 많지 않은데요. 그의 후손들은 이위종 선생의 일대기를 알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이동환 특파원입니다.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아파트.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였던 이위종 선생의 증손녀가 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청년 시절 선생의 빛바랜 사진 몇 점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은 이준 이상설 선생과 함께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됐고 연해주 의병대원 조직에 군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범진 러시아 공사가 경술국치의 항의에 자결하자 러시아 군대에 입대해 외곽에서 항일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의 그의 행적과 죽음에 관해선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Революцию в 1917 году, Великую Отечественную войну, много документов утеряно. 고려인 3세 작가인 아나톨리 김씨. 그가 내년 한노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방송용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TV와 공동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올해 80을 맞은 노 작가는 자신 역시 이위종 선생의 후손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작품에 마지막 필력을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У него судьба такая же, как у нас у все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опали в Россию и вот всю жизнь жили с Россией.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머나먼 동토의 땅에서 치열한 삶을 살다 간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후손 작가에 의해 부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해마다 3.1절이면 독립유공자 예우 문제가 대두돼 왔는데요. 100주년인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립 영웅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 프랑스 파리와 베트남 호치민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4년간 점령됐던 프랑스. 조국을 되찾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무기를 들고 나치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숨진 수많은 레지스탕스를 기리는 기념물이
깃발이 시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유명 관광지나 공공기관에는 어김없이 추모 조형물이 설치돼 자연스럽게 이들의 공로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 등 프랑스의 위인이 묻힌 판테옹에도 안장될 정도로 레지스탕스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합니다. Ce sont des gens qui se sont soulevés contre l'anarchie et contre l'Allemagne, etc. et qui ont porté un nouvel espoir à des gens qui, effectivement, étaient dans l'ombre au départ. 70년 넘게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 1954년 독립한 베트남. 1950년대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도 프랑스 전쟁에 참여한 독립유공자 가정에 주택을 제공하고 매달 적지 않은 연금도 지급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가정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등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Những người có công cách mạng ở đây đã hy sinh về đất nước Việt Nam thì là họ được hưởng ưu đãi với chế độ của nhà nước là điều đương nhiên với người dân bình thường khác. 민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우리는 제대로 된 보답을 했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스포츠계에는 아직도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흔적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범의 상징인 우길기인데요. 여전히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우길기 문제, 해법이 있을까요?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 한일전이면 심심치 않게 관중석에 나타났던 우길기. 그라운드의 선수들도 심각성을 알고 분개했습니다. 알고 나니까 좀 더 마음이 많이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골을 넣고 또 이기는 거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치 문양과 같은 전범 상징인 우길기는 IOC와 피파 등에서 금지 대상인 정치적 슬로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2017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일본 가와사키는 우길기를 흔든 팬 때문에 벌금 1,700만 원과 재발 시 1년 무관중 경기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대회 공식 홍보 영상 등에서는 우길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이란 스포츠 정신을 위반하는 우길기를 퇴출시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폭넓은 국제적 공감대 형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 7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 FIFA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우길기 응원 사진이 올라왔던 게 8시간 만에 바꾸게 됐습니다. 독일이 나치 문양 금지법을 만들어 주변국의 공조를 이끈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우길기 금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표류 중입니다. 정부와 체육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3월의 첫 주말입니다. 오늘은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길겠는데요. 평소 주말보다는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동이나 서울 양양선이 많이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릉에서 서울까지 저녁 시간대는 최대 4시간 40분, 양양에서는 3시간 50분 예상되고요. 50번 고속도로 이용한다면 속사나 여주, 마성터널 정체가 길겠습니다. 100번 고속도로 하남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진입로 쪽 1차로인데요. 견인 작업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나머지 구간들은 수월하게 잘 지나고 있습니다. 60번 고속도로도 서울 쪽이나 양양 방향으로 모두 원활하게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방향으로는 오전 11시 무렵에 정체가 시작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먼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원주도 옅은 안개가 깔려 있는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더 심합니다. 주의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는 신한반도 체제 구축에 집중됐습니다. 앞으로 100년의 화두로 신한반도 체제를 국민 앞에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는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그에 기반한 남북 경제협력 공동체의 구성, 즉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그 키워드입니다. 신한반도 체제는 남과 북에 국한된 개념만은 아닙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그리고 유라시안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적대적인 세력인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두 나라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도 그러한 고비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길었던 적대의 시간만큼이나 서로의 불신 또한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의 말입니다. 북미 양측 간의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만큼 중재자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북미 양측은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일단 양측 간 막혀있는 불통의 원인을 찾아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반목과 대립은 신한반도 체제, 그 평화와 번영의 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힘을 모아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일본이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 염려가 됩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대국적인 관점에서의 전향적인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부가 아닌 일부 폐기만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5가지 항목의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는 무기를 뺀 전체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과 없이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베트남을 떠나 귀국길에 오릅니다. 특별 열차가 대기 중인 베트남 동당역에서는 새벽부터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방침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오늘 개학을 연기할 예정인 사립유치원 명단을 전격 공개합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9시간에 가까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오늘도 최악의 대기 상태가 이어집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6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106 마이크로그램, 경기 102 마이크로그램, 서울은 93 마이크로그램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아주 빼곡하게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바깥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이 차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충청의 남쪽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도 내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구름은 약간 지나고 있지만 안개와 미세먼지가 잔뜩 뒤엉켜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안개가 남아서 낮에도 연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6도, 대전 영하 0.8도, 대구 영상 0.6도, 춘천 영하 3도 등으로 일부 내륙 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겠는데요. 광주와 대구 16도, 서울과 춘천, 청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